자,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살레쇼를 잘 몰랐어요. 살레쇼를 정말 느닷없이 들어왔어요. 느닷없이. 번개가 치듯이. 아마 그분을 안 만났다면 저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고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게 처가 됐던 자식이 됐던 뭐가 됐던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쳐다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을 만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살레쇼 신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살레쇼를 알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알았다면 수도회를 알았다면 베네딕토 정도를 알았어요. 베네딕토. 분도회. 거기가 우리 외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분도회 아빠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동 아빠스라고 한국 최초 아빠스인데 그 이동 아빠스가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제가 살레쇼 왔을 때도 이게 다 녹음되나? 편집해. 아, 편집 좀 끊어주세요. 베네딕토에서 이동 아빠스가 되게 섭섭해했어요.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 어릴 때 이름이 이제 상윤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인데, 야, 뭐 거기 갔다면서. 그래서 아, 예, 아빠스님. 그래, 여기는 싫었니? 막 이런 얘기 하셨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명동성당에서 목요일 날 고백성사를 보러 갔는데, 그 소위 이제 그 지하성당에 고백성사 있잖아요. 그걸 보러 갔는데 그때 살레쇼 신부를 만난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뭘 하러 이제 유학을 가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이제 뭐 다음 달이니까 비행기표 다 있었어. 다 준비돼. 그러니까 그때 막 술 먹고 다니고 이럴 때예요. 친구들하고 막 이제 막 개똥 치잖아요. 아, 이런 언어들이. 남대문. 이런 언어들이 어디 동시에 어디 좀 방송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이런 언어들이. 그러니까 막 친구들한테 막 술 얻어먹고 다니고 그럴 때예요. 이제 나는 못 봐. 이제 가면 뭐 이런 예? 그럴 때 막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해화동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고 저녁까지 술을 퍼먹을 계획을 하고 만난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오감도라는 데서 만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놀았던 분들이야. 해화동 오감도, 뭐 하이델베르크 이런 거 아는 분들은 좀 놀았던 분들이야. 하여튼 거기서 만났는데 얘가 그냥 갑자기 30분도 안 돼서 갔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상현아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봐. 아직 시간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 뭐야 계획이 틀어졌네. 그러고선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충무로에서 느닷없이 진짜 느닷없이 시간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어떡하지? 이 벌건 대낮에 집에 들어가긴 그렇고. 그때 충무로에서 명동에 상설 고백소를 가자.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삐댄 다음에 5시가 되면 금융권에 있는 애들이 종로에 있으니까 종로에 있는 금융권 애들을 후리자. 그래서 무교동에 낙지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충무로에서 그 다음 역이 명동이에요. 명동 후딱딱 내렸어. 그리고 그 지하성당을 갔네요. 갔는데 그 신부님이 이 고백소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옆에 면담실에 앉아 계셨어. 그 뚝 들어가니까 사람이 앉아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신부님 아이고 왜 뭐 옆으로 갈까요?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아유 사람이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냥.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뒤에 사람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것이 운명이었다면 한 명도 없었던 게 운명이었을 수 있어요. 뒤에 아무도 없었어. 문을 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쉬었다 합시다. 아마도 센 사람이 왔다 갔나 봐. 그 전에. 아주 그냥 센 사람이 왔다 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부님 지친 거지. 센 사람이 왔다 가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그리고 옆에서 이제 앉아갖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살아요? 뭐 해요? 뭐 다 얘기를 했죠. 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쎄 한 40분 이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이 아니라 이제 제가 입회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때 나를 시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저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긴 했어. 지적 능력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친구랑 헤어지고 왔다. 그다음에 금융권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시간 맞춰 놀 생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이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내가 어부지리? 어부지리? 내가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콜록거렸어요. 했더니 그분이 담배 기침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게 담배 기침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목구멍에 이 뭐랄까 담배 연기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목구멍에 연기가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좋은 일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좋은 일인지 그때 몰랐어. 그냥 건강에 좋은 줄 알았어. 살레시오가 담배를 안 피는 수도예네. 담배 피우는 놈들도 들어와서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쓸 필요는 없는데 담배 기침을 했다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제가 왜 남대문 편지 이제 이해하셨죠? 박혜승 신부님 절대 이러지 않잖아요. 좀 에르메스 계열이잖아요. 남대문 편은 살짝 이런단 말이에요. 에르메스하고 남대문하고 좀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때 그분이 그렇게 나를 간을 봤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몇 번을 못 받았어요. 집 전화밖에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맨날 제가 꽐라가 돼서 오면 우리 어머니가 신부한테 전화 왔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군데? 막 꽐라가 됐으니까. 그러다가 그 꽐라가 된 상황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제가 그 밤에 전화가 또 온 거야. 그 신부한테. 그래서 제가 야 전화 왔다. 그러니까 이제 꽐라가 되고 치카치카 하다가 울럭 그러고서 와고서는 이제 여보세요? 어디 아이고 알코올 중독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음 달에 나가니까 제가 친구들이 많았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친구 봐요. 언제 잘 놀게 생겼잖아. 공실공실하게. 잘 노는 놈들한테 친구가 많아. 박혜승이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있죠. 에르메스들은 아무하고나 못 어울려. 남대문들은 아무하고나 어울리거든. 근데 에르메스는 아무나 못 어울려. 그래도 구찌 정도는 돼야 어울리잖아. 에르메스는. 남대문은 아무나 어울리니까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다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술판이고 막 우리 어머니도 이제 저 죽이고 싶은데 친구가 많은 건 알고 또 저걸 다 만나고 안 가면 후회될 것도 알고 이러니까 이제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엄마는. 하여튼 이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코올 중독이어서 내가 이렇게 그 내일 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도 술인데 내일도 남대문인데 그랬더니 내일 일요일인데 미사 안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참 창원 내려가는데요.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창원에 후배가 있었어요. 나가기 전에 형 나 안 만나고 나면 이제 의 끊는다 해서 창원에 한번 갈게 그랬는데 그게 일요일이었어. 2시 창원 뭐 버스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미사는 안 해요. 그래서 해요? 사실 할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해요? 이렇게 된 거지. 신부가 전화 왔으니까 엊그저께 목요일날 청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요? 그랬더니 나랑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뭐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그 자리가 지금 저 옆에 두산 아파트가 세워진 그 땅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오라 그랬어. 거기 왔어. 미사를 9시에 한다 해서 9시 반에 한다 해서 9시까지 왔거든요. 나 신부가 부산스럽게 안 해. 왔다 갔다 하고 9시 반이 됐는데도 뭐 어디가 그냥 계속 전화하고 있고 그러고 내가 미사 안 해요? 여기서 안 한대. 예? 나 미사로 왔는데요? 딴 데 간대.
그게 어디냐면 지금 대림동이에요. 대림동 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 문신들을. 대림동에 문신들이 있거든. 문신들이 누군지 모르세요? 소년원 출신 애들, 이런 애들이 대림동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문신들이라 불러요. 그 애들이 이제 떡대 이런 애들이 막 미사를 같이 보는데 저는 뒤에서 신부를 만난다 그러고 창원에 갈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복을 쫙 입고 있다는 그 웃음은 뭐죠? 남대문도 양복이라는 웃음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수트바 괜찮아요. 저도 에르메스 정도는 안 돼도 수트바 괜찮아. 에르메스는 좀 뚱뚱하잖아. 네? 장단지도 굵고 저는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수트발이 괜찮다고. 수트를 딱 입고 왔는데 미사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어요. 지금도 대림동은 일요일 점심이 라면이에요. 지금도. 그때도 그랬는데 미사가 끝나서 그 대림동 공동체 원장 신부님도 스페인 분이었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그리고 스페인 분하고 미국 사람 중간에 슈트발 쫙 갖춘 사람이 쫙 들어가니까 저를 수사로 만난 거지. 애들이 문신들이 수사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서는 수사님 내 밥을 막 이렇게 나는 수사가 뭔지도 몰랐어. 수사님 그래갖고 물수자의 뱀사장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냥 수사님 일로 와요 막 그래갖고 원장은 딴 데 가고 나를 하는 사람 딴 데 가고 나만 이렇게 줄줄줄 끌려갖고 이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았네요. 그랬더니 수사님 몇 개 먹을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쫄려갖고 애들이 막 문신들이니까 나 하나 그랬더니 이제 라면을 막 이제 끓이는 거야. 애들끼리 막 동그란 테이블에. 그때 눈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미사할 때는 뒤통수밖에 안 보였는데 앞에 동그란 테이블 쫙 한 80명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한 8명씩 앉아있는 테이블이 한 10개가 됐으니까 80명 아니에요? 애들이 다 서서 막 너무 행복하게 몇 개 먹을까 막 가위바위보 하고서 딱밤 때리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놀란 게 뭐예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꼴통들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본당이 주임이 4번 바뀌었는데 4번째 주임은 아예 땅부터 다시 시작했어. 있던 건물 싹 다. 그러니까 4번 주임이 바뀔 때 4번 동안 우리 본당은 늘 공사판이었어요. 늘. 저 어릴 때부터 10여 년을 다닌 내 본당이 늘 공사판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4번째 주임 신부님은 있는 거 싹 다 뭉개고 성당을 어디 딴 그 탁구장 그쪽에다가 새 들어가서 미사만 하고 여기는 땅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성전 건립기금 해갖고서는 1위부터 막 100위까지 싹 써놓고 막 그런 거. 거기에 또 우리 어머니 또 안 꿀리려고 또 막 돈 내고 막 랭킹 10위 안에 들라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아버지 이름 랭킹 10위 안에 들어오고 막.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교회가 망하는 짓이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막 교리고사하고 막 이럴 때 보호자 신부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예를 들어 여름 캠프를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 돈이 없대. 내가 벽돌 막 깨고 막 욕 쳐듣고 우리 교사단들 다 집단 항의 시위한다고 안 나오고 막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러고 교회 침뱉고 막 이랬을 때. 혹시 죄송한데 신부님 여기 용 같은 거 있어요? 뭐 있냐고요? 용 같은 거. 용이요? 아우 까마요 진짜. 용만 있겠어요. 여기 꿈틀거려. 살아있는 용이 막 꿈틀거리네. 그러는 상황에서 대림동을 만난 거예요. 소위 그 문신들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애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처음으로 식사를 못했어요. 제가 라면 하나 줬는데 아니면 이렇게 울컥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라면을 못 먹었어요. 이걸 못 먹으니까 선생님이 안 먹어요 막 그래서 먹으면 뭐 이렇게 올리겠는데 어떻게 막 그 울컥하는 그 느낌들이 못 먹겠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우리 먹어도 돼요 막 가위바위보 하고 한 젓갈씩 막 한 젓갈씩 했더니 한 판에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저를 만난 목요일날 만난 그 신분이 그때 처음으로 여기가 살레시오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랬죠. 제가 교회가 이런 아이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요일날 막 그 성사 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보좌 신부님 욕한 거, 교회 침 뱉은 거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다 아는 거지. 교회 침 뱉은 거 얘기했는데 막 보좌 신부가 싸움 박질하고 막 유리창 깬다고 돌 던진 거 이런 것들 막 다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담합해갖고서 막 교회 안 나가자 그러고 막 개종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불교로 개종해야 돼? 불교로 막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를 다 했는 사람한테서 여기가 살레시오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신부님이 저에게 여기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일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만나고 토요일날 직접 전화를 하고 일요일날 두 번째 만난 건데 그때 살리쇼라는 얘기를 처음 하고 여기 살아보지 않겠냐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에 내려간다. 2시 차다. 창원 내려간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나간다. 다 얘기했잖아요. 그 신부님이 야 베드로, 내가 너보러 신부가 되라 그러냐 수사가 되라 그러냐, 그냥 살아보라는 거 아니요. 살아보는 게 그래 쫄리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창원에 내려가야 되니까 나 오늘 창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서 창원에 갔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일요일날 2시 차를 타고 왔는데 엄청 걸렸어. 6시 넘어서 7시 가는데 밤에 도착했어. 창원에 밤에 도착해갖고 그냥 저녁 그냥 간단하게 먹고 자빠 자고 월요일날 이제 그 후배들하고 딱 모여갖고서는 뭐 하겠어요? 낮에는 카드 치고 밤에는 술 먹고 그랬죠. 남자분들은 아실래는 뭐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카드에서 제가 일생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로티풀이라고 그러죠.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창원에서 잡아봤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착한 걸로 끝나고요. 아시는 아라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요쪽 한 분, 요쪽 두 분. 너무 이제 로티풀이라는 걸 잡아본 거죠, 창원에서. 그럼 난리가 나요. 제가 야 이런 일이 또 있겠나. 진짜 운이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 차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올라오면서 생각이 그랬던 거죠. 이제 올라가면 한 4시나 5시 될 텐데 오늘은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불현듯 일요일날 만나서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맞아, 내가 지금 신학생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가서 살아보면 나중에 내가 유학 가서 뭐 거기서 뻐꾸기를 날릴 때 뭔가 좋은 소스가 있겠다. 네? 수도원 밥도 먹어봤어요. 수도원 같이 해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수도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포 쫙 쓰고 이러고 막 공중부양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자마자 저 수도원에 피정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어디 가니 맨날 이러다가 수도원에 피정 가면 됐더니 언제 와? 진짜 웃겨. 그래서 제가 뭐 길면 뭐 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수목금토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일요일날 미사 끝나고 오면 되겠지 뭐 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한 5일이 있을 거,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이 있을 거, 뭐 이렇게 내이 양말,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내이 양말 이런 거 딱 준비하고서는 세면도구 하고 이렇게 겉옷도 한 벌 갈아입을 거 이렇게 하고서는 대림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요. 자, 제가 긴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긴 말씀을 제 성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성소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 전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충무로에서 왜 내렸을까? 갑자기 명동에 왜 내리고 싶었을까? 충무로에서 갑자기 진짜 계획에도 없는데. 그리고 해필이면 왜 목요일이었을까? 그때가 살레시오 신부가 하는 날. 근데 또 해필이면 뒷사람이 없었을까? 아무도 없었을까? 왜?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 모든 것 중에 한 포인트만 어긋나도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유학 갔다 오셔서 술 드실 때 태우. 지금 시간에 용 새기고 있었을까? 용을 막 새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에르메스를 만들고 있었을까? 하여튼 그랬겠죠. 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돈보스코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돈보스코의 결정적인 순간들. 돈보스코도 막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 같이 얘기를 하지만 젊은 사제 돈보스코를 좀 볼까 해요. 젊은 사제 돈보스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젊은 사제 돈보스코예요. 돈보스코가 몇 년생인가를 말씀드릴게요. 1815년 8월 16일생이에요. 뭐 8월 15일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8월 15일이 청모승천 대축일이니까 16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5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15일로 맞춰요. 하여튼 1815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품 받은 게 몇 년이냐 하면 1841년 6월 5일이에요. 41년. 자, 41년이에요. 그리고 15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에 서품 받은 거예요? 26세 받은 거예요. 26세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엄청 빨리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빨리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수도에 들어온 게 27살이었거든. 수도에 들어온 게. 왜 한숨을 쉬시죠? 너무 멋있어서 그 나이에 스튜디오에 결정을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우리 엄마가. 좋으셨잖아 피자 갈 때는. 시정 갈 때는 좋아했어요. 갔다 와. 그 다음 얘기 안 했잖아, 지금. 그 다음 얘기는 안 했잖아. 그 다음 얘기가 더 흥미진진한데 에르메스가 또 한번 아파야 되네. 그 다음 얘기 들으려면. 남대문 얘기를 들으려면 에르메스가 한번 아파야 돼. 하여튼 자, 26에 서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빨리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한 4년 늦게 받은 거예요. 서품을 그 당시에는 16부터 시작해갖고 소신학교부터 시작해갖고 뭐 15, 14 이때 시작해요. 그래서 서품 받으면 22, 20, 많으면 23 이렇게 돼요. 근데 26에 받았기 때문에 보스코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도 그 당시에 부르는 이름이 성모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늦게 신학교 오는 애들. 요즘은 뭐 별반이라고 불렀기도 했어요. 별반. 이 별반이라면 좀 레귤러리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오고 이렇게 온 애들이 아니라 별도로 껴들어온 애들. 찡긴 애들. 저도 이제 별반인 거였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별반이라 불렀지만 그 당시에는 성모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한 보스코도 성모님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거죠. 남들이 서품 받을 때 자기는 신학교 1학년, 2학년이었으니까. 자, 그럼 돈보스코가 26살 때 서품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서품 받으면 어디 보좌 발령을 내고 본당 발령을 내고 어디 일할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야 돼. 자기 교구 내에 알아서 찾아야 돼. 그 알아서 찾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제일 나이스한 잡이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 왜냐하면 자, 신부가 되려면 라틴어를 잘해야 돼요. 라틴어를 거의 뭐 라틴어를 지금 눈빛이 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잘하니 뭐 이런 눈빛이 지금 라틴어? 막 이런 눈빛인데 저도 한때는 날라다녔죠 라틴어. 네. 라틴어를 잘해야 될 뿐 아니라 뭐 그리스어,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인문학들이 이 인문학 베이스가 단단하다 보니까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는 신부만한 사람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신부들을 본당에 나가기 전에 본당에 나가려면 좀 연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나가기 전에 막바로 서품 받은 애들을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잡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좌 신부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그것도 교구에서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주임 신부가 너 내 밑에 좀 있을래? 내 밑에 좀 배울래? 뭐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죠. 보좌 신부로 가는 거예요. 요한 보스코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카스텔 누오보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얘가 늦게 신학교를 간 걸 알잖아요. 주임 신부가.
그러니까 카스텔로포의 고향에서 그 주임 신부가 야, 내 밑에 좀 있을래? 좀 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스코는 제일 처음에 뭘 선택했냐면 카스텔로포의 보좌 신부를 선택해요. 내 밑에 좀 와. 라고 해서 5개월 동안 있어요. 그 밑에서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좀 달리 신부가 되면 다 고백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백성사 권한은 따로 받았어야 돼. 교육도 받아야 되고 따로 소위 말해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따로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 신부로 5개월 동안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냐, 뭘 하냐 하면 그냥 미사 집전만 할 수 있어. 그 당시 미사 집전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o. 지금 라틴어였어. 들으셨지? 들으셨죠? 의문의 눈길을 좀 거둬주시면 이런 이게 라틴어로 미사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성체성사 관련해서만 할 수 있었지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스코가 5개월 동안 카스텔로보의 보좌로 있으면서 고백성사 그러면 이 허가증은 언제 나오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843년에 나와요. 41년에 소품받았다 그랬어요? 쓸 필요 없는데 했어요 이거. 아니요. 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학교 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 모범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우지 마세요. 하여튼 자 43년에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41년에 소품 받고 나서 43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6월 5일 날 소품 받았는데 43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뭐를 받았냐? 고백성사 권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고백성사 권한을 받는 거예요. 고백성사 권한을 받는데 고백성사 권한을 왜 받게 되냐는 것도 설명할게요. 5개월 동안 보좌 신부를 하다가 그때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마치 제가 도요한 신부를 만났듯이 그 저를 찰레쇼에 소개하는 사람이 미국 도요한 잭 트리졸린이라고 해서 미국 군인, 미국 선교사예요. 많은 걸 아시네요. 하여튼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보스코도 똑같아요. 자기 일생에 3명의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3명의 결정적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이지 꽐라라는 신부예요. 루이지 꽐라. 루이지 꽐라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1775년생이고 1848년에 죽었거든요. 자, 75년 중요하지 않아. 48년이라면 돈보스코가 41년에 서품 받았으니까 48년이면 서품 받고 나서 한 7년 정도밖에 같이 안 있었던 거예요. 루이즈 꽐라가 누구냐 하면 사제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스텔로보 토리노 지역에 서품 받았지만 사제학교라고 다시 사제들만 모아서 보좌들 아니면 사제 1년차, 2년차 이것들을 모아서 재교육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게 루이지 꽐라예요. 루이지 꽐라인데 왜 이 신부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얀세니즘에 굉장히 젖어 있을 때 얀센이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응징하는 하느님, 네가 벌 받는 이유는 그때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침 뱉었기 때문이야. 이런 거. 예? 그래서 지금 너 벌 받는 거야. 너 지금 안 되잖아. 너 계속 사고 꼬이지? 그게 헌금 많이 안 내서 꼬이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너 주일 안 지켰잖아. 그래갖고선 지금 너 지금 발에 무좀 생긴 거야. 뭐 이런. 예? 그 신부 보고 라틴어 못한다고 생각했잖아. 그 생각 자체가 그래 벌 받는 거야. 이런 얀세니즘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얀세니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극경건주의. 극경건. 그냥 경건주의가 아니라 극경건주의. 극경건주의에 빠져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꽐라는 사제학교를 하던 꽐라는 이 얀세니즘이 신앙이 아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얀세니즘은 하느님의 길이 아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요한 보스코가 3대 신신이라고 있잖아요. 나중에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배우셨는지 몰라요. 첫 번째 성모신심, 두 번째 성체신심, 그리고 세 번째 신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래서 살레시오가 대개 남미에서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막 반군들 있고 이런데, 그런데 살레시오 신부들을 주교를 시켜 보내요. 예수에는 안 간다 그러는데 살레시오 간다 그래. 목숨을 걸고 가. 그냥 뒤져. 아 이것도 하여튼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숙명이라고 얘기를 해준 게 관라 신부에게 배운 거예요. 관라 신부는 그래서 요한 보스코도 자신의 일생 안에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주 영성체해. 얀세니즘 안에서는 영성체도 하루 반 전에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물도 안 먹어야 돼. 하루 반 전에. 공심제라고 얘기되는 하루 반 전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냥 성체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어디 싸돌아다녀도 안 돼.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 극경건 중이니까. 그런데 이 얀세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이지 관라가 계속적으로 사제들한테 뭐냐 하면 자주 미사하고 자주 영성체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황, 그 당시에는 또 교황이 막 대립교황도 생기고 막 싸움박질하고 유배 가고 막 교황권이 난리가 아닌 시절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주교들 중에 프란소니 주교 같은 그 또리노 주교였는데 프란소니 주교는 유배지에서 죽어. 보스코 초창기에 유배지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황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제도 관련해서도 뭐 소위 귀족들, 돈 있는 놈들 이런 놈들에게 휘둘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럼 뭐 해줄 건데? 넌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인 거냐. 그런데 관라 신부는 교황님이 뭘 선교를 어딜 가고 싶다 아니면 뭐 본다 어떻게 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사제학교 2년 동안 고백성사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업을 하면서 루이지 관라 신부의 이런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잦은 영성체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자유스러움, 하느님이 자비하심, 그다음에 하느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심, 이런 응징이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 그리고 교황권에 대한 절대 복종,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게 되죠. 두 번째 인물은 이분은 셋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성인까지 돼요. 요셉 카파소. 카파소라는 이 사람은 1811년생이에요. 자, 보스코가 1815년생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4살밖에 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는 4살 위지만 보스코가 14살, 13살 때 얘는 몇 살이었겠어요? 18살, 19살이었겠죠. 근데 얘는 이미 그때 신학생으로서 아주 깊이 있는 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애야. 보스코는 그한테 줄태고 이러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카파소가 오면 카파소에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자기는 막 공연하고 막 쇼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카파소는 이제 품위 있게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자기에게는 카파소라는 인물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부 됐었을 때 카파소도 그 지역의 신부잖아. 물론 자기보다 4살밖에 안 많지만 서품은 한 10년 먼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카파소 신부가 그래서 관라 신부가 고백사제였는데 7년 동안 죽었잖아요. 48년에. 그러고 나서 카파소 신부가 요한 보스코의 고백사제예요. 아주 오래도록.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카파소 신부는 요셉 카파소는 돈보스코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라 신부는 교장으로서 영향을 미쳤다면 카파소는 영적 지도 신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돈보스코가 이렇게 직접 고백한 거예요. 돈보스코의 고백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의 덕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받았으면 내가 뭐 자꾸 주위에서 야 너 진짜 큰일 했어. 어떻게 이 일을 하니? 야 너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다 진짜.
부럽다야 뭐 그랬을 때 자기가 이게 좋은 일 한 거야? 진짜? 이거 내가 다 가파소가 시켜갖고 한 건데 가파소가 말해갖고 나 그냥 그거 따랐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면 다 가파소 덕분이야. 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기 기록에. 특별히 가파소가 요한 보스코를 청소년 사목으로 끈 것 중에 결정적인 초대는 어디였냐면 소년 감옥에 끌어들인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되면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보좌 신부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또 사제학교가 보좌 신부 5개월 하는 동안 사제학교 가.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 사제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많아. 그래서 5개월 만에 사제학교 가요. 사제학교 하루 종일 막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말에는 또 이제 뭐 사실 자기 보좌로서 일을 그때 요셉 가파소가 소년 감옥소에 한번 가봐. 너가 모르는 세상을 만날 거야. 그래서 가보니 진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진짜 인간 이하에 그다음에 아무 꿈도 없고 그냥 벌레에 물리고 있으며 뭐 할 거니 난 아무것도 이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굳혀요. 그러니까 가파소 성인의 초대로 말미암아 소년 감옥소에 가면서 지금의 소년원이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제 학교 후에 첫 소임지를 결정해요. 학교는 이제 2년 만에 끝났어. 43년도에 이제 고백성사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보렐이라는 신부한테 산타 필로메나 병원의 지도 신부, 그러니까 지금에 하면 원목 신부로서 초대를 받아요. 너 여기 와서 원목 신부 하면 어떠냐? 여기 뭐 너 나이도 좀 딴 애들보다 있다며. 그리고 뭐 사제학교도 했고, 그러니까 뭐 고백성사도 줄 수 있고 여기 죽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고백성사 주고 막 이렇게 초대를 해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원목 신부만 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헐렁할 거니까 리푸조라는 곳에서 가정교사도 하고 리푸조에서 일을 그러니까 투잡을 뛸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거죠. 보레 신부가 그 투잡을 할 수 있으니까 돈도 좀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파소가 반대해요. 가지마 거기. 그러면서 가파소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가파소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냐면 요한 보스코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 토리노 지역에 있는 이 소위 사제단들에게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윤리 신학자였거든요. 윤리 신학자였고 설교를 굉장히 잘했대요. 마치 또 그 박혜성 그러네. 이름이 불쑥 나와버렸네. 박모 신부처럼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를 신부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한 보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신부들에게도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파소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스코는 굉장히 그 영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관라 신부 아까 말씀드린 루이지 관라 교장 신부의 죽음 이후에 사제학교 학장이 돼요. 요셉 가파소가 관라 신부가 죽고 나서 사제학교 교장이 된다. 그러니까 관라 신부도 가파소 신부의 그 어떤 영적인 부분과 이 학교를 사제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루이지 관라 신부는 1775년생이에요. 근데 요셉 가파소는 1811년생이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도 자기가 죽으면서 후임을 젊은 요셉 가파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1860년에 죽거든요. 1860년. 보스코는 1888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1811년에 세워서 60년에 죽으니까 50살 조금 안 되게 50살 정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살았다. 아니면 평균 수명은 45에서 48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평균 수명 정도를 사는 거예요. 요셉 가파소는. 그런데 그 죽을 때 1860년까지 학교의 교장으로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제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서풍자들을 위해서 헌신했겠냐고.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못 들으셨을지도 몰라도 나중에 에르메스 박혜승 신부님께 들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 이게 요한 보스코가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뿐이다. 요한 보스코가 젊은이의 구원만이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 그냥 다 다민이 아니마스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다민이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 나에게 모든 걸 다 갖고 와 체테라 다 똘레 모든 걸 다 갖고 와 다 미히 다 주라 다가 달라는 동사거든요. 다 명령어로 다 미히 나에게 주라 뭐를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나는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라고 했던 보스코의 얘기가 요셉 카파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라고 했던 것이 요셉 카파소로부터 이어졌던 얘기인 거죠. 그리고 돈보스코의 기록을 보면 돈보스코의 기록입니다. 또리노의 위대한 세 명의 사제들은 참된 열정을 가지고 감옥과 병원, 설교대와 환자들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애덕의 결실은 두루 퍼졌다고 말할 수 있다. 사제학교의 꽐라 신부와 카파소 신부 그리고 골치오 신부다. 이제 골치오는 이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벌써 세 명이 꽐라, 카파소, 골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카파소 신부가 없었다면 돈보스코의 사업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보스코의 사업은 카파소가 없었으면 저거는 시작도 못했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보스코는 카파소 신부의 의견을 항상 물었고 그 의견을 구했다. 카파소 신부의 조언과 도움에 힘입어 사제학교를 등록했고 피정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제 직무에 대해서 실습했으며 영적 지도 신부가 된다. 카파소 신부가 죽을 때가 됐어요. 1860년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카파소 신부가 막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라는 소식을 들어. 자기는 바빠 죽는데 1860년이면 59년에 교황청에 이제 막 수도에 회원을 갖다가 넣어서 이제 인간을 받니 안 받니 그 수도에서 교황청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도에 이게 어떻게 수도자들이 사회에 있으면서 수도자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교황청에 회원 회칙이 반려되고 막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소식을 듣는 거지. 카파소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바빠 죽는데 이제 막 그냥 갔어. 카파소 주위에 있는 카파소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제학교를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 팬들이 요한 보스코를 카파소를 못 만나게 해요. 못 만나게 해요. 왜냐면 요한 보스코만 하더라도 카파소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빚도 엄청 지고 그러니까 카파소를 만나고서는 뭐 이제 저 또 사기칠까봐 요한 보스코가 또 막 카파소의 모든 걸 다 뺏어갈까 뭐 이런 그게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요한 보스코를 만나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철통같이 막어. 오늘은 안 됩니다. 면회 불가. 그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기절 상황 또 못 만나고 그 다음 가면 오늘은 아무도 들여주지 말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결국 만나죠. 카파소 신부가 왜 이렇게 못 만나게 했냐면 사람들이 돈보스코가 돈 때문에 카파소를 찾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카파소는 귀족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 받은 것도 많아. 그런데 청빈하게 살고 이게 엄청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다 그냥 그리고 교장으로 있었으니까 크게 뭐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카파소 신부의 유언을 50분까지죠. 다 됐네? 그럼 에르메스에게 넘기고 그만? 에르메스는 이거 모를지도 모르는데. 빨리?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런다고 뭐 비싸지거나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카파소 신부의 유언, 그가 남긴 유언이에요. 나는 요한 보스코에게 또리노시 발도코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라토리오에 인접한 대지와 건물과 5,000 리라를 남긴다. 또한 내가 죽을 당시 그가 나에게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한다. 빚에 관한 모든 서류는 파기하거나 돈보스코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갑바소 신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보스코는 부자 됐어. 이게 갑바소 신부가 돈보스코를 그만큼 신뢰하고 그의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보스코는 갑바소에게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또리노 그 오라토리 옆에 그 땅들 건물들이 갑바소 거였어. 근데 그걸 다 준 거야. 5천이라면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 속이 없으면 구라를 깔 땐 저기에서 구라를 깔 에르메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갑바소는. 그리고 마지막 골치오. 골치오는 돈 갑바소 사후, 그러니까 1860년이죠. 사후에 돈보스코의 고해사제였어요. 갑바소가 60년대까지 살았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갑바소가 고해사제였어. 그리고 나서 돈보스코가 갑바소 죽고 나서 그럼 내 고백 신부는 누가 돼야 되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자기가 고백사제로서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펠리체 골치오라는 신부예요. 골치오. 왜 그러냐? 이 사람도 갑바소는 60년에 죽었지만 1867년부터 10년 동안 76년까지 사제학교 교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제학교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돈보스코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사제학교 교장을 할 정도의 인물이었던 거죠. 펠리체 골치오 신부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이렇게 3명 있어요. 강의를 끝내면서 더 있는데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루이지 꽐라, 요새 카파소, 펠리체 골치오. 뭐 골치 아파요, 예? 골치 아프고 골치오. 이게 3명이 다 사제학교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 사제학교를 만든 사람, 지속했던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사제학교 교장이었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요셉 카파소. 왜 그랬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마치도 제가 잭 트리졸리니를 만나서 살레시오에 왔던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를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를 순간 만나서 저의 모든 삶이 변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면서 이걸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밑에 있는 것들도 직면한 문제들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시면 그 에르메스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나눔거리는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가족들 빼고요. 우리 엄마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그럼 옆에 사람이 옆집 아저씨 이럴 수 있겠냐고. 옆에서 우리 엄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족들 빼고 내 혈육들 빼고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으며, 뭐 선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을 텐데 선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릴 때 밥을 못 먹는데 나에게 밥을 갖다 줬어 이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잭 트리졸리니 때문에 사제가 됐잖아요. 살레시오 신부가 됐잖아요. 그냥 만난 걸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는데, 혈육 빼고, 왜? 그가 도시락을 싸줬다, 아니면 그가 고백사를 줬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결국은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영향으로든 간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연처럼 잭 트리졸린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이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구나, 나는 그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섭리의 시간 안에는 우연은 없겠구나, 필연만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필연, 나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필연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레시오 김상현 베드로 신부였습니다.